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세무 2급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204페이지 보시게 되면 납부세액과 신고납부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그 서식을 보게 되면 계산식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 환급세액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지난번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여기 화면에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라고 나와 있지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그냥 거기 보시는 것처럼 납부 환급세액. 근데 우리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에는 여기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 받을 세액 이 금액을 보고서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재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파트는 바로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파트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걸 뭐라고 부르냐? 납부 또는 가로 해놓고 환급세액 이렇게 환급세액 이렇게 지금 쓴 건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경감공제세액이라는 파트가 밑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경감공제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에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이 여기 프로그램을 눌러보시게 되면 경감공제세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 항목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공제세액도 있었는데 이유는 뭐였었냐면 예전에는 그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증빙서류들을 발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언젠간 발급한 적이 있었겠죠. 그걸 활성화시키면 국세청의 그 부가세와 관련된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한 건당 200원씩 공제를 해줬었어요. 일정한 금액까지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안정단계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이제는 의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생각하면 우선 법인은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도 직전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3억 원이 넘어가면 과세하고 면세 합쳐서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세액공제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전자신고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아주 자주 보게 될 텐데 지금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다른 말이 없어도 확정신 그리고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요 확정신고 때만 10,000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언제만? 확정신고 때만. 그러면 1년에 그 회사에서 전자신고하게 되면 세액공제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00원. 1기 한 번 있고 확정신고 때만이니까 1기 때 한 번 있고 2기 때 한 번 있고 예정신고 때는 이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부터 시작하게 돼서 실기를 배우시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파트 나갈 때 부속서류 작성할 때요 시험 문제에서 전자신고했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했다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해줘야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현재 경감 그다음에 공제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당되는 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파트를 입력해 주잖아요. 여기 10,000원이 이렇게 딱 뜬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 납부환급세액에서 얘가 생겼으니까 얘를 빼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할 때 이 10,000원은 자비익 처리하면 돼요. 회계 처리할 때는 자비익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공제액 두 번째 거 나와 있죠.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매출세액에서 보게 되면 매출세액 칸에 신용카드하고 신용카드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현금 영수증 있잖아요. 이걸로 매출한 거 있죠. 여기 매출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는 10만 원 이렇게 매출해서 신고해 놓은 거 있었죠. 세금 계산서 바로 밑에 있었잖아요. 걔 신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거래 내역이 투명성이 확보가 되죠. 그랬더니 기특하다고, 장하다고 매출 신고 이렇게 해줘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좀 줄게. 이것은 어떻게 주게 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그다음에 매출 전표 등 발행한 거죠. 우리 이걸 발행한 그 공급 대가로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으로 물론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무이급 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 할 때 보시게 되면은 얘가 숫자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손으로 입력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급 대가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 공급 대가는 어디서 온 거냐면 위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한 거 있죠. 그 금액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이렇게 된 금액에 대해서 여기 발행 공제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얼마를 공제해 주냐면 여기에 1.3%를 공제해 줘요. 몇 퍼센트요? 1.3%. 근데 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법인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인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예, 개인 사업자들, 영세한 사업자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신용카드를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지금 국세청에 그 세금 투명화에 기여한 바가 있어서 여기 신용카드로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된 거 금액에 대해서 공급 대가의 몇 퍼센트를 1.3%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줘요. 근데 이게 은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해요. 우리 주변에 보시는 그 CU라든지 LG U 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뭐 등등 LG U 플러스가 아니라 뭐 저게 GS GS하고 이마트 뭐 에브리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게 대부분 다 처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앞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얼마 금액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경감 공제세액에서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편의점들은 있잖아요. 여기서 공제를 다 받아. 그래서 부가세 납부할 게 없어요. 그럼 목적도 맞는 거죠. 영세한 크게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금액을 다 공제를 해주란 얘기예요. 다시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몇 퍼센트? 1.3%. 근데 여기 1.3%라고 해놨는데요.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더 줘요. 더블로. 간이사업자는 영세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2.6%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우리가 지금 법인이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이게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이론에서 물어봐요. 부가세 이론에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는 법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돼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1.3% 일단. 그다음에 간이 사업자는 무조건 다 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에 한해서? 음식, 숙박업 여기에 한해서요. 그래서 2.6%까지 여기 발행 공제를 해준다는 거. 그럼 이렇게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얘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구분하실 수는 있겠죠. 되셨나요?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제가 매출부터 매입, 그 다음에 여기 경감 하나하나 지금 다 그 용어들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은 배우시게 되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하나하나 있는 내역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지 아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거를
아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소규모 개인 사업자, 이거는 별 우리 지금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를 했어요. 근데 매출세액은 10만 원이었고요. 매입세액은 12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만 원은 우리가 환급받게 되죠. 근데 예정신고했을 때 이 환급이 되느냔 말이에요. 예정신고 때 환급되지 않아요. 환급은 언제 신고한다? 확정신고 때. 이제 이따가 우리 그 환급받는 거에 대해서도 정리할 텐데, 예정신고 때 이렇게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정신고 때는 환급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금액 나와 있는 거 있죠. 예정신고 때. 확정신고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죠. 2만 원을 여기다 반영해서 확정신고 때도 결과가 환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1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예요? 7월 25일까지죠. 7월 26일부터 한 달 이내에 환급이 들어와요. 그러면 확정신고 때만 여기 환급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럼 예정신고 때 거 여기 반영을 해서 이번에 확정신고 때도 만약에 환급세액이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확정 날짜는 7월 25일인데 언제부터 30일을 따지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환급되는 날짜가 확정신고 날짜 그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그러면 7월 며칠부터? 26일부터. 근데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한 달 맞느냐고 물어봐요. 틀리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예요. 그래서 며칠까지? 보편적으로 8월 24일, 5일까지 되겠죠. 보통 30일이니까 30일 이내에 보통 환급이 된답니다. 날짜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고, 세무이급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보편 제가 해보니까 실무에서 해보니까 8월 25일이면 30일인데요. 보통 8월 20일, 2, 3일 전에 들어와요. 보편적으로. 통장으로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통지서가 나중에 와. 그게 바로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국고, 환급 통지서예요. 그래서 우편이 오히려 나중에 오더라. 그 다음에 예정고지에, 우린 정의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해서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이해를 시켜야 될 여기 가산세 나와 있죠. 옆에 공제에 대한 거는 여기다 정리를 해놨고 10분 쉬었다가 여기 가산세에 대한 거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틀을 잘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기할 때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개설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대한 거 여러분들한테 처음 매출 즉 과세표준하고 매입세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기 경감 공제세 해당되는 것까지 한번 쭉 설명은 해드렸어요. 저기 한번 그림만 다시 본다 그러면 매출세액의 모양이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매입세액에 대한 거였었죠. 세 번째 여기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경감 공제세액 화면이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실제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생겼었느냐,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프로그램에서는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냥 여러분 리얼리티 좀 높이기 위해서 그냥 화면 잘라서 캡처했었던 거예요. 앞에 매출세액에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매입세액에 관련된 거, 여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뭐라고 써놨어요? 납부 환급세액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거.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여기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차가가 납부할세, 지금 화면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요. 지금 여기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지금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자료가 있다면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누락분을 여기다가 반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여기 지금 매출이라고 쭉 나와 있죠. 매출, 예정 누락분, 여기서 예정 누락분이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예정 누락분이 있고요. 매입세액에서도 예정 누락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해당돼서 이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리고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거에 없었던 여기 화면이 안 나와서 안 보여드렸는데 매입세액에서는 세금계산서 매입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매입 공제 매입에 대한 게 여기 합계금액만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칸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옆으로 좀 빼놨어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 그 밖의 매입세액의 공제금액은요 합계금액이 여기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어저께 뭐뭐 있다 그랬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아니 매출전표래네, 매출전 수령, 그 다음에 의제 매입, 재활용, 폐자원 등 나와 있죠. 요 밑에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 없어요. 여기 그 밖의 매입세액에서는 의제 매입세액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다예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배우실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배우실 거고요. 지금 매입세액에서 얘는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요 밑에는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얘는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부속서류에서 하나하나 작성하시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 신고세 모양들을 갖다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단 말이죠. 왜? 이거 여러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익혀놔야 돼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또는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돼서 조회만 하셨죠. 세무 2급에서는 작성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이 내용들을 갖다 계속 반복해서 지금 설명도 용어도 설명도 해드리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가산세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던 것은 여기 공감이래네. 경감이라든지 공제세액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린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시면 이해 되시죠? 어떤 내용들인지. 자, 이번에는 여기 가산세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릴 텐데 용어를 보시게 되면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있고 가산세 감면 내용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용어도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된다는 거 그 내용만 하나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얘도 금방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얘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시면서 가산세 실기 연습을 하겠지만은 여기 이론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샘플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시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가산세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가산세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우리 실무에서 제일 흔하게 잘 발생하는 게 어떤 종류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왜 이러니?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발급을 해야지 돼요. 발급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언제 발급하기로 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얘가 3월 25일 날 지금 재화가 거래처에 공급이 됐어요. 근데 이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원칙은 당일날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그래서 3월 25일 날 이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월화계 세금계산서인 경우라면 다음 달 며칠까지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일단 월화계 세금계산서는 차치하고 3월 25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했어요.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언제 발급하게 됐느냐면 지금 세금계산서는 그래도
대부분 좀 이렇게 원칙적인 건 빼놓고서라도 4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걸 어떻게 한단 말이죠. 월화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4월 10일까지 발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4월 11일부터 여기 지금 여기 뭐죠? 3월달이 속한 부가가치세 기수는 7월달이 여기 뭐죠? 6월까지가 1기죠.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7월 25일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월 11일까지 또는 당일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날짜로 7월 25일 일기 확정이죠. 일기 확정 신고 납부하는 날까지 그래도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얘는 지연 발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지연 발급이라고 부르고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 얼마 계산하기로 했어요? 공급가액의 여기 1%가 가산세예요. 설명해 드렸었죠? 복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여기 7월 25일까지도 발급을 못하고 나중에 언제 알게 돼서 발급했냐면 7월 31일날 발급을 했다고 쳐요. 7월 31일날 발급하게 되면은 얘는 발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기 때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일기 예정 때 확정 때까지 발급을 못했기 때문에 발급했다 하지라도 얘는 미발급이 돼요. 발급했을 때 미발급이에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이해되심? 미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 얼마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급 가액의 몇 퍼센트? 2%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 실무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얘가.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돼서 지연 발급을 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다. 그 다음에 미발급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다. 여기 세무 2급에서는 요것도 나와요. 지금 세금계산서 중에서 우리 지금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죠. 근데 의무인데 얘를 갖다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뭘로 발급했냐면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단 말이에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입장에서는 미발급이에요. 그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안 했는데요? 그럼 미발급. 그런데 그나마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했으니까 걔 봐줄게. 그래서 여기도 가산세 계산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지연 발급하고 똑같이 여기 1%가 가산세랍니다. 그러면 가산세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지금 이따가 볼지 말고 지금 볼게요. 어딜 보시게 되냐면 206페이지부터 볼게요. 205페이지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첫 번째 하나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니은에 납부지연 가산세, 디귿에 미등록 가산세, 리을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거기 밑에 항목에 A, B, C, D, E, C까지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그 다음에 비읍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8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지읒의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막 되게 많죠. 근데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만약에 세금 계산서 자체를
저기 지연 발급했거나 미발급을 했다면 지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얘가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빠져 있겠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것도 전송 안 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셨던 가산세 종류가 되게 많은데 중복 적용 배제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 맞게 되면은 나머지 거 그 부수적인 가산세들 있죠? 걔는 다 면제예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산세 중에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 이게 퍼센테이지가 가장 커요. 그럼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얘가 벌써 가산세로 해서 가산세가 계산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뭐 지연발급이라든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란 말이죠.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비교해서 하나 기억해 둘 거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매출하는 그 공급 사업자가 지연 발급을 했다면 받는 매입자는 지연 수취가 되겠죠. 매입세액에서는 공제가 여기 비교해서 보시라고 공급자가 지연 발급을 했다면 매입자는 지연 수취가 돼요. 그죠? 지연 수취. 그러면 얘는 가산세가 얼마냐고요? 얘는 공급가액의 0.5%예요. 지금 매출 세입 매출자 공급자보다 반밖에 안 되죠. 매입세액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그 공급가액의 0.5%가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는 거 배우신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거래처에서 발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미발급이면 가산세가 아니라 아예 매입세 자체를 공제 못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발급 안 했다면서요. 아니 매입세에서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 못 받는 거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이제 연습하게 되겠지만은요. 매출자 즉 공급하는 사업자는 지연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다. 지연 수치가 그럼 판대는 지연 수치가 되겠죠. 그런 게 있다면 공급가액의 0.5%가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다. 미발급하게 되면 2%다. 됐어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지금 우리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금 아까 3월 25일 날 공급가액은 지금 1,000,000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세액은 얼마였을까요? 10%니까 100만원이 되겠죠. 자, 이 세금계산서를 지금 지연 발급을 했어요. 지연 발급했을 때 여기 가산세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지금 세금계산서 여기 지연 발급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산세 계산하는 순서는요. 이 샘플을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연습할 때 되게 수월해요. 자, 되게 간단한 건데 파워풀하게 여러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크단 말이죠.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그러면 가산세 첫 번째 거는 뭐부터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지연 발급은 1%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1,000,000원 곱하기 1% 하면 가산세가 얼마 나와요? 10만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액에 대한 감도 좀 있어야 돼. 그래서 1,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게 되면 10만원이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구나.
무조건 가산세 그러면 몇백만 원씩 내고 몇천만 원씩 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근데 저게 만약에 1억짜리면 골치 아파지죠? 근데 건 바이 건이에요, 얘는. 그래서 첫 번째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 첫 번째 게 하나가 생기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가산세가 있느냐 하면 우선 두 번째는요. 지금 예정 신고 때 지금 얘가 빠져 있으니 그때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틀려 있겠죠. 그래서 얘를 신고 불성실이라고 불러요. 신고 불성실이란 의미는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했던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신고 불성실이에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미납세액이요. 미납세액에다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요. 가산세율에다가 이렇게 우선 가산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리가 예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은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납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그 미납세액인 그 100만 원이 기준이 돼요. 신고불성실은. 그래서 미납세액 이렇게 100만 원 곱하기 가산세율을 해야 되는데 가산세율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암기하는 게 어렵다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이따가 교재에서도 볼 거예요. 한쪽에다가 써놔야 되겠네. 써볼까? 자, 여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무신고가 있어요. 무신고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 때. 근데 얘가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무신고한 경우가 있고 부당하게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부당 무신고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부당하게 무신고했다면 가산세율이 40%예요. 미납세액에. 거기에 반해서 일반 무신고로 했다 그러면 얘는 20%예요. 가산세가. 공급가액에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초과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똑같이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가산세율이 10%예요. 근데 얘가 부당하게 얘도 했다. 고의적으로. 그럼 얘도 40%인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신고 불성실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무신고와 뭘로 나눈다? 과소, 초과 환급 신고 두 가지로 나눠요. 거기서 일반인 경우에 20%, 부당인 경우엔 40%. 가만히 보니까 부당인 경우에는 무조건 40%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로 해당되는 신고 불성실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되는 거는 주로 이해예요.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뭔가 착오로 또는 실수로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세율은 대부분 몇 퍼센트만 쓰면 되겠다? 10%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얘는 TET 2급에서 잘 나와요. 무신고도 있어요. 일반 무신고. 지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지 되는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신고 안 한 건 아니야. 자료를 제때 다 하지를 못했어. 그리고 하는 방법을 몰라. 날짜도 지금 깐득깐득해. 근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지 돼. 근데 7월 25일 날 지나가 버렸어. 준비하다가. 그러면 며칠 있다가라도 신고는 하겠죠. 그죠?
그런데는 그때는 여기 무신고 일반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못했죠. 그때 신고 불성실이라고 해서 그때 미납세액 있죠. 전체 금액 미납세액에 몇 퍼센트를 곱한다? 20%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부당은 여지껏 제가 문제 기출문제 풀어본 것 중에서 부당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 목적상.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실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신고를 아예 안 해버렸다거나 사기친다는데 여기 지금 우리 사기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뭐에 해당된다? 과소, 초과, 환급 요거에 해당이 돼서 10%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무신고인데 어쩔 수 없어서 신고를 못했다.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뭐에 해당된다? 결국은 무신고에 해당돼요. 근데 뭐 7월 30일까지 신고했다. 그러면 여기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적용할 때 20%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과소, 초과 신고 얘는 지금 이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과소 신고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세율을 적용하실 때요.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 1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신고 불성실과 관련돼서 감면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감면. 그 감면은 뭐가 있느냐면 여기다 써놓을게요. 감면이 아니라 경감. 경감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경감 세율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거 교재 다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설명만 잘 들으세요. 경감세율 얘는 신고 불성실에만 적용돼요. 뭐만? 신고 불성실에만 적용이 되는데 경감세율은 이런 거죠. 예정신고 때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경우 그렇겠죠? 근데 이번 두 번째는 확정신고 때 신고를 했는데 얘가 확정신고를 신고했는데 얘가 확정신고에서 누락이 됐어. 그럼 언제 신고해야 돼요? 걔는 수정신고해야 돼요. 그죠? 여기 해당되는 것부터 한번 용어를 정리해야 되니까. 자,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있다면 얘는 확정 신고 때 신고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확정 신고 때 이거 좀 칸칸 보이기 쉽게 할까? 확정 신고 때 누락했다면 언제 신고해요? 얘는 수정 신고해야 돼요. 용어가 다르단 말이죠. 됐죠? 이시당초 확정 신고 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아예 안 했어. 자, 확정 신고를 아예 하지 못한 경우예요. 하지 못한 경우는 그 날짜 지나서 신고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 후 신고라는 용어로 써요, 우리가. 그러면 수정 신고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용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빼고 여기 예정 신고 때 누락했던 거를 확정 신고를 하거나 확정 신고 때 누락했던 걸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1개월 이내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90%를 경감해줘요. 가산세를 90%를 경감하면 몇 퍼센트를 낸다는 뜻이에요? 10%만 내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75%를 경감해줘요. 그러면 몇 퍼센트만 내면 돼요? 25%만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50%를 경감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전에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3개월 이내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럼 50%만 경감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졌단 말이죠. 자, 근데 왜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의 신고납부는 며칠까지예요? 4월 25일까지죠. 그죠? 일기 예정일 경우 신고납부는 4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얘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 신고하게 되면 확정신고의 날짜는 7월 25일이죠. 몇 개월 지나갔어요?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걸 확정신고 때 신고하게 되면 날짜가 딱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경감해 준다? 75%.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확정신고 때 여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즉 7월 25일 날 신고는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락된 게 있어서 다시 수정신고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확정신고 날짜는 위에서 써놨던 대로 여기 7월 25일이죠. 수정신고는 보통 10일, 20일 안에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10일 날 신고했다고 쳐요. 그럼 날짜는 1개월 이내가 되죠. 그럼 얘는 몇 퍼센트 경감해줘요? 90%를 경감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한테 제일 많이 출제가 되거나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를 안 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얘는 이따가 교재에서 잠깐 정리를 할 거긴 하지만 1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아예 얘는 확정신고 때 신고 자체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50%만 경감을 해줍니다. 요 정도까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지금 써놓은 거는 지금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지금 확정신고 때 신고한 날 있었죠. 경감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용되겠습니까? 경감세율은 지금 4월 25일 날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서 확정신고 때 하고 있죠. 3개월 이내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75% 경감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산세 반대로 계산해야 되니까 몇을 곱하면 돼요? 25% 곱하면 되겠죠. 그럼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25%는 2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얼마가 계산된다? 2만 5천 원.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지금 잘못 작성이 돼서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냈죠. 그죠? 그러면 저기 세금 냈던 거 그 금액은 정확해요? 그것도 틀리잖아. 그래서 세 번째 가산세는 뭐가 있느냐면 세금 4월 25일 날 여기 100만 원 추가해서 냈어야 되는데 돈 안 냈잖아요. 이거 안 낸 거에 대한 이자 계산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불러요. 이 납부지연 가산세도 기본적으로 뭘 갖고 계산하겠어요? 미납세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이 세금 계산, 이자 계산하는 거 칼 같아요. 많이 받았던 거 돌려줄 때도 이자 쳐서 준단 말이죠. 하물며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냈다면 그 세금에 대해서 이자까지 계산한단 말이죠. 미납세액에다가 뭘 곱하게 되느냐면 하루치 이자를 먼저 계산해요. 하루치. 하루 이자는 몇 퍼센트냐면요. 퍼센트로 기억하지 말고요. 만분의 2.5예요. 만분의 2.5. 이게 하루치 이자예요. 미납세액의 하루치 이자. 그리고 미납 일수가 있겠죠. 며칠 동안 여기 세금 안 내고 있었나요? 그거 따지니까 4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날짜 세어보면 여기 하루치 이자 계산했으니까 미납 일수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미납세 얼마였었어요? 100만 원이었었죠? 자, 곱하기 하루치 이자 만분의 2.5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250원 나왔나요? 250원 맞아요? 자, 250원이 100만원에 대한 하루 이자예요. 근데 며칠 동안 안 냈어요? 91일을 안 냈어요. 그러면 250원 곱하기 91일이라면 얼마 나왔어요? 얼마? 22,750원 나왔죠. 자, 봐요. 이제 결론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후에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틀 하나 제가 예로 들어 드린 거예요. 예를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그 1,000만원짜리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에 부가세 10만원, 100만원짜리 요거를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 여기 지금 얼마? 1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얼마? 25,000원 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 계산한 거 요 3개 이 합친 금액이 가산세예요. 그리고 얘는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산세에다가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하나 수기로 계산해 드렸지만 해당되는 거 자리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게 가산세에 대한 전부란 얘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교재에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가산세에 대해서요. 205페이지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요거 얘는 어디에만 해당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경감 세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20%, 40%, 10%, 40% 되어 있죠. 그거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자, 거기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세무이급에서는 요 내용 아는 거 중요한데 어려워서가 아니라 처음이라서 낯서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얘도 중요한 거니까 별표 3개. 세금계산서 누락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왜? 세금계산서 뿐만이 아니라 저기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누락했다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무조건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누락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과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다이렉트 그냥 한꺼번에 3개가 계산되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미등록 가산세 이건 좀 드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여기도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니까요. 거기 다음의 경우에는 뭐 2% 가산세 부과한다 그러고 그래서 207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들 쪼질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실무에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 건데 굳이 여기서는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를 갖고 정리할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얘도 전자세금계산서도 지연 발송하고 미전송이 있어요. 지연 전송, 미전송. 근데 거의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있는데 앞에서 벌써 불성실 가산세로 해서 우리 1%짜리 맞았죠. 이런 거 해당 사항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만 잠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여기도 별표 3개 해놓고요. 많이 출제가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지읒 현금 명세서 현금 매출 명세서 이건 전문 직종들이 제출해야 되는 건데 얘도 해당되는 사항 많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치읒에 보면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이 규정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린 이 내용만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 실기에서
기출 문제들 풀 때 금방금방 해결될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하나 더 추가로 화면에다가 써놓을게요.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요. 우리 영세율 있잖아요.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봐요.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도 없고요. 매입세액도 없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납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 영세율 이 사업자도 일반 과세자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할 거 없겠지만 다 똑같이 다 있어요. 의무가.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얘네들은 뭘 제출해 줘야 되냐면 영세율과 관련된 서류 얘 신고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영세율 여기 관련된 서류를 제출 누락했다 그러면 얘는 가산세가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가 가산세다? 0.5%예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영세율 부속 서류를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 불성실 하면 경감세율이 적용돼요. 이걸 갖다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세율과 관련돼서는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나 세금 계산서 누락했던 이런 가산세는 없어요. 근데 뭐는 있다? 그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류 제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에 해당되므로 경감세율 여기 위에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 얘를 갖다가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감면세율이라고 해서요. 209페이지 보세요. 209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산세의 감면 그래가지고 거기 수정신고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앞에 3개만 설명해 드렸어요.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요것만 설명드렸죠. 대부분 거기 안에서 다 나오게 될 거고 실무에서도 그 안에 다 수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기한 후 신고 있죠. 밑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가 50%라고 되어 있죠. 기한 후 신고란 말 뜻은 확정 신고 때 신고 안 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걸로 근데 그렇게 정리하는 게 편하실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요게 편하실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고 있죠.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그 금액이 뒷담화이 나왔어. 그러면 그 부가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우리 돈 아니잖아. 자, 이거 잠깐 들어보세요. 소득세는 아직 안 배우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부가세죠. 이건 기본적인 항목인데 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여기 화면 봐주세요.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부가가치세가 너무 커. 그래서 한꺼번에 못 내겠어. 그래서 분납제도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부가가치세는 회사의 돈이 아니죠. 그건 애시당초 국가 돈이에요. 그 돈을 지금 낼 돈이 없어서 나누어 낼게요. 허용이 된다? 애시당초 손대면 안 되는 돈이란 얘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여러분이 월급 받으면 소득세 내죠. 개인 사업자들도 5월 확정신고 때 세금 내거든요. 근데 금액이 너무 커. 소득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법인세는요. 법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개인 주머니 돈 털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보편적으로 2개월 분납제도가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분납은 아니고요.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넘어가면
이렇게 분납제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시험 문제 보기에서 이론 문제에서 물어봐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돈이기 때문에 뭐 밀어주는 일이 없어요. 애시당초 손대면 안 되는 얘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가산세에 대한 항목도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다음 파트 이제 환급이라는 거 잠깐 설명해드리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간이과세자 설명 끝나는 대로 우리가 이제 바라는 실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지금 앞에 예를 갖다가 참고를 해서 잘 하나하나 익혀 보시면서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용어들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가 세금계산서나 누락했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익히시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가산세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인 경우와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인 경우 일반적인 거 제가 빨간색 해놨죠. 보통 시험 문제 주로 출제되는 거고 부정신고일 경우에는 무조건 40% 때린다는 거.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됐을 때 가산세 감면 얘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그죠? 여기 감면 세율 여기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 작성됐다면 보편적으로는 그 납부하는 세금도 당연히 잘못 계산되겠죠. 그래서 미납세액에 대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치 이자 계산해 가지고 미납 일수만큼 여기 납부한 세금 더 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금 계산서 중에서 미발급과 지연 발급일 때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지연 발급은 공급가액 1%, 영세율 과세표준은 0.5% 또는 그 매입세금 계산서 미수치 아니 지연수치에 대한 가산세도 0.5% 적용된다는 거 요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설명 여기 가산세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2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에 신고, 납부 및 현금 절차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얘는 제가 아직 화면을 못 만들었는지라 여기다 쓰면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모르는 내용들은 아니시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예정신고는 예정신고 1년에 2번 있죠. 1기 예정과 2기 예정. 그죠? 날짜는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 있고요. 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며칠? 30일까지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지 돼요? 여기 4월 25일 날이라든지 여기는 4월 25일이라든지 여기는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예정 신고할 때는 여기 예정 과세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 나와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일반 우리 개인 사업자들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 예정 신고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예정 신고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 사업자인데도 예정 신고를 하는 이유는 원래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때 예정 고지해 준다 그랬었죠. 그죠? 국세청에서 직전 기수에 냈던 그 부가세액의 몇 퍼센트? 50% 2분의 1을 예정 고지로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거 돈 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우리 지금 그 예정 신고 기간 때 지난 직전 기수에 냈던 거 반이 나오면 장사가 더럽게 안 돼가지고 그 금액도 커.
그럼 그 금액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난 그 기수에 비해서 그 과세 표준이 3분의 1 이하라고 한다면 여기 개인 사업자들도 예정 신고할 수 있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면 반보다 적으니까 나 부가세 납부할 거 예정 고지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사업 꼬라지를 봐서 그만큼 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 예정 신고해서 그때 예정 고지되는 금액보다는 적게 내야 될 것 같아. 가뜩이나 돈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거기 210페이지에 밑에 쭉 나와 있죠.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인 사업자들도 뭐 할 수 있다?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개정세법에 의해서요. 여기 예정 신고 안 하는 법인은 예전에는 무조건 다 예정 확정 신고 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도 예정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 신고 안 하는 경우는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과세 표준이 1억 얼마? 5천. 거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 법인 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도 직전 과세 기간에 그 과세 표준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예정 고지를 하게 되겠죠. 그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예정 고지에 해당되는 건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해서 납부세액의 2분의 1. 보통 여기 퍼센테이지를 잘 안 쓰고요. 분수를 많이 써요. 뭐 50%라도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직전 과세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다고 얘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예정 고지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여기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는 20만 원이라고 돼요. 그리고 틀린 거 찾으래. 30만 원이에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정 신고 설명 끝났으니까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은 어디 있어요? 2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예정 신고 끝났으니 여기다가 확정 신고 이걸 꼭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죄겠죠? 아니야, 죄가 아니지.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면 이 정도도 훌륭한 거지. 괜히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얘는 확정 신고 기간은 7월 25일까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는 다음에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아시는 거겠지만 만약에 해당되는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라고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별거는 아니지만 폐업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폐업하는 날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회사라면 그렇겠다. 다른 회사가 말이에요. 지금 7월 10일 날 폐업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해야 되죠. 기간 자체는 예정신고 기간이겠지만 얘는 지금 폐업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건 확정신고가 돼버린단 말이죠. 7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여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폐업일이 7월 10일이면 7월 달에 속하는 달 다음 달이라 그랬죠. 그럼 며칠까지? 8월 25일까지 폐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해야지 돼요. 되셨나요? 자, 밑에 그 211페이지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봐요. 얘는 지난번에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실 때 수입하게 되면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 보냈었죠. 그거예요. 수입세금 계산서.
보내면 부가가치세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소비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소비할 때 부가세 부과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환급. 환급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환급에는 일반 환급하고요.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기 환급. 일단 일반 환급은요. 아까 제가 언제 신고해야 된다 그랬었죠? 예정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 때 신고를 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확정 신고 납부 날짜 다음 날짜부터 그래서 30일 이내에 환급이 돼요. 이게 일반 환급이에요. 그러면 7월 25일 날 일기 확정 신고했다면 30일 이내면 언제부터? 7월 26일부터 며칠? 30일 이거 이내 환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뭔가 보면은 조기 환급은 저기 보통 1월달, 2월달 즉 마지막 과세 기간의 마지막 달 있죠. 빼놓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죠.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안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기 교재예요. 211페이지 보면 첫 번째 줄에요. 조기 환급이란 각 과세 기간별 또는 예정 신고 기간별 또는 조기 환급 기간별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단위라 그랬어요.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 기한과 예정 신고 기한 또는 조기 환급 시간 경과한 후에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조기 환급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매월 또는 매 2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밑에다 써놔야 될까? 지금 우리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고 지금 해요. 근데 지금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1월 25일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조기 환급을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겠지만은 지금 1월 달에 조기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얘는 그 다음 달 며칠까지 조기 환급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느냐면 2월 25일 아니 그 다음 달인 2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데 자 지금 왜 조기 환급을 신청하느냐? 지금 사업을 막 처음 신규로 시작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없는데 거기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은 많이 쓴단 말이죠. 돈을 많이 쓸 때 난 사업자니까 돈을 쓰면서 매입세액이 발생하겠죠.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하게 되면 어차피 환급 받을 건데 지금 사업을 신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 다 받았어. 매입세액이 보통 매장 하나 만드는데 돈 적게 잡아도 1억은 넘어요. 제가 그 정도 했었으니까. 그럼 거기에 부가세액은 1,000만 원인데 적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먼저 지금 신규 사업에서 자금이 좀 조달이 딸리니까 좀 빨리 신청 좀 환급 좀 해주세요. 근데 국가에서도 아니까 그거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25일 날 사업 개시하고 돈 먼저 환급받아서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기 환급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거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25일 동안에 매장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뭐 집기 그런 거 시설 다 설치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바로 신청한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발생한 거 신청할 수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번에는 2월 15일 날 지금 기점으로 해서 1월 달에 발생한 거, 2월 달에 발생한 거 조기 환급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냐면 3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이 기간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과세 기간이 아니잖아. 예정 신고 기간 아니잖아, 여기도. 그죠? 근데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월달에 신고하게 되면 3월달은 4월 25일까지 신고할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매월이라고 표시하는 이 매월의 의미는 매 1월 여기요, 매 2월 여기요, 그다음에 두 개 합친 거 조기환급 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뜻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이 이런 거 실무업무에서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라는 얘기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 이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구나.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조기환급은 여기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매 1월 또는 매 2월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얘 조기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얘는 조기환급이라는 게 일반 환급은 30일인데 얘는 15일 이내 반에 빨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환급이에요. 15일 이내 환급되는 것이 여기 조기환급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게 되면 211페이지에 일반 환급과 그다음에 조기 환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맨 밑에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두 번째 감가상각 자산 시설이 신규 투자하는 것들을 있다면 걔네들 비싸겠죠. 하여튼 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 그다음에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이 세 가지가 여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는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의 비교, 한번 먼저 앞에 교재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 경정, 그 다음에 6번은 현금 매출 명세서하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는, 현금 명세서인 매출 명세서는요 전문 직종들 하도 빼먹으니까 그거 제출하라고 의무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하는 것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들, 그것도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어떤 사업자? 일반 과세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 제출하라 그러는데, 이거 부가가치세 부속소리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잠깐 여러분 복습하시는 동안에 저는 여기 다음 파트 간이과세자에 대한 것은 세무 2급에 추가된 항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자주 된다는 파트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